제가 한 13가지 정도의 침체 시그널들을 나열을 시켰는데 대부분 침체를 지칭하는 방향성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할 것 같아요. 과거에 침체를 나타냈던 주요 신호들이 정말 이제 침체의 범위 자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경기에 대한 그런 시장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인하에 대한 공방들은 저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FOMC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적 스탠스를 빠르게 변할 만한 명분들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점도표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긴 해요.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내리고 내년도 인하폭을 50bp에서 75bp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점도표 자체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이 수요일에 저희가 또 FOMC를 앞두고 이 금리 얘기, 채권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한 수요일 치유해 보시죠.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오늘 이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고서 그 앞표지가 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요거 화면 조정?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아는, 네. 모르는 척 할 거. 네. 아유, 모르는 척 할 걸 아닙니다. 그랬네요, 네. 제가. 아무튼 요 화면 조정 TV에서 네.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세션 시그널즈 불황의 신호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또 내셨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뭐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불황의 신호들, 불황이 온다는 관점으로 쓰신 거예요? 어떤 해석일까요? 아니죠. 올해도 네. 그랬지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의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봤었는데 실제로 올해 한 해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에도 연준의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경기에 대한 그런 채권 시장의 불안감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거 자체를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상 침체는 지나고 나 봐야 그게 침체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만큼 이걸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과거에 경기 리세션이 왔던 당시 전후로 해서 침체와 관련된 경기 지표의 변화들은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겠지만 인하 사이클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시장 공방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침체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연준의 인하에 대한 시점들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 네. 기본적으로 연준이 보는 지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와 고용이겠죠. 네. 물가는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둔화 징후를 보이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고용 시장과 관련된 불황의 징후들은 크게는 나타나고는 있진 않습니다. 제가 자료의 첫 장에서도 기술하긴 했지만 샴룰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50bp가 높으면 이걸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한다는 이런 시그널 징후 중 하나인데 이런 고용과 관련된 침체를 시사하는 고용과 관련된 그런 신호들은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들을 작성을 했고 실제로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제가 한 13가지 정도의 침체 시그널들을 나열을 시켰는데 대부분 침체를 지칭하는 방향성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년도에 분명히 경기 둔화가 오고 문제는 경기 둔화의 폭일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지표가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침체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내년도부터 진입하면서 고용 그리고 이제 과거에 침체를 나타냈던 주요 신호들이 정말 이제 침체의 범위 자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경기에 대한 그런 시장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비농업 고용이랑 오늘 아침에 물가 같은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쏙 들어가긴 했는데 내년에는 인하에 대한 공방들은 저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떠나서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요 13가지 시그널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샤메 법칙으로 시작해가지고 13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을 테니까 13가지를 시간 관계에서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위원님께서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짚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첫 번째로는 뭐 보통 논팜 지표 많이 보세요. 비농업 고용자 수의 증감 자체를 많이 보는데 네. 뭐 증감의 수치 자체는 아직까지 10만 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뭐 여전히 고용 시장은 굳건하다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논팜 지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연준의 통화정책 변곡점이죠. 금리 인하로 이제 정책을 변경하게 만들었던 큰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대출 증가율이 과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증가대로 반전이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흔히들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기준선인 50선을 연속적으로 하회를 했는지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뭐 과거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결국 연준은 통화정책 인상과 동결해서 인하 쪽으로 선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용과 PMI 지표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과 대출 증가율 자체를 조금 크게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팜의 증가율 자체는 10만 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 신호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자료에서도 기술을 했지만 저는 데이터의 월간 수치도 수치인데 데이터의 추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세 사이클이랑 그 논팜 지표의 증감을 같이 그려보면 뭐 코로나 직후에서 현재까지는 추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그 상반기 3분기부터 시작해서 추세선으로서의 진입 자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는 지표 중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증가율입니다. 뭐 여전히 이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조금 보는 지표인데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BLS 고용보고서랑 다르게 주정부에서 제출한 실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은 지표 중 하나고요. 뭐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YY 증가율을 보시면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네. 이게 뭐 경기가 불황이라든지 침체가 아닌 기간에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 뭐 결국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증가율이 과거 대비해서 뭐 두 자릿수 그리고 30%나 넘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뭐 과거와는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이제 조금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고용 시장에서의 분명 크랙은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가 느릴 뿐이지 질적인 고용 상황 자체를 조금 뜯어보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고용 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빠른 속도로 둔화될 가능성들은 저는 크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지난주에 고용도 그렇고 간밤에 발표된 물가도 그렇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 너무 뜨거웠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했잖아요. 식고 있는 건 분명한데 냉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 예를 들면. 그리고 물가도 간밤에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무난했어. 이러면 시장이 오히려 뭐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상승 쪽으로 또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은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세는 그렇지만 너무 급하진 않은 이런 네.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원하고 네네. 있기보다는 뭐 결국에는 지금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채권 시장은 정말 초강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고용 지표 단에서도 논팜 지표 발표되기 전에 졸트라든지 네. 나머지 고용 시장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망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연준의 주요 매파적 위원들 중 일부 위원이 약간은 중립적인 발언들로 선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심리들이 커졌었죠. 네. 실제로 지금 CME 선물 시장에 반영된 인하에 대한 확률은 논팜 지표 발표되기 전까지 3월 인하 가능성들이 가장 높게 봤고요. 내년도 인하 폭도 125bp였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찬물을 끼얹었던 사례가 첫 번째로는 논팜 지표였고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CPI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시장의 인하 기대감은 너무 강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인하에 대해서 정책을 선회했던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지표들은 앞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용, 그리고 PMI, 마지막으로 대출 관련 증가율의 둔화. 근데 아직
아직까지 세 가지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었고 이제서야 세 가지 쪽으로 충족되는 방향성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지난번 출연했을 때 연간 전망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연준의 인하가 나오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24년. 그렇죠. 네네. 24년 상반기에.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지표 세 가지가 충족되는 시기는 빨라야 2분기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저도 자료에서도 기술을 했지만 물가지수 첫 번째로 봐주시면 지금 CPI 3.1% 기록을 했어요. 컨센서스를 겨우 부합을 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CPI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준의 물가 가시권 범위죠.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는 내년 2분기 말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연준은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할 거고요. 뭐 고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논팜 지표가 10만 명 이하, 10만 명 초반으로 3개월 연속 떨어지는 시기도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될 거예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인하가 검토가 되는 시기는 저는 3분기 전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와 경기 프로젝션을 같이 발표를 하는 9월달 FOMC 정도가 연준의 인하가 가장 적정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얼마 전에 이제 연준의 인하가 밀렸던 5월, 저는 충분히 과도한 시장의 흐름 기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빠르게 급락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 되돌려질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미국 국채금리가 70bp 정도 빠졌어요. 당연히 여기서 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 정도는 되돌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채권 시장 변동성이겠지만 금리에 대한 방향성들도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게 네.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내일 이제 FOMC 결과 발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보다는 뭐 향후 방향성이라든지 점도표에 관심이 아무래도 더 모아집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저는 생각보다 점도표가 그러니까 FOMC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파월 의장이 엊그저께 나온 고용이나 물가를 봤을 때는 정책적 스탠스를 빠르게 변할 만한 명분들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고용 시장이 졸트처럼 많이 빠졌으면 이제 고용도 저희 과시권에 들어왔으니까 뭐 속도 조절 또는 정책 전환을 조금 검토하겠다는 힌트를 줬을 건데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들은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점도표 조정 있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긴 해요. 뭐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을 내리고 내년도 인하폭을 50bp에서 뭐 75bp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점도표 자체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왜냐하면 계속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은 긴축적이었고 연준이 원하는 고용과 물가의 둔화를 유발했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선제적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기껏 눌러왔던 긴축적인 상황을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풀 필요는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매파적일 가능성이 네, 좀 맞습니다. 높아 보인다라는 네. 게 이제 위원님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금리 시장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70bp 정도 빠졌는데 저는 되돌림 분명 나올 것 같고요. 뭐 올해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1, 2월 달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불안감들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국채 발행 공급 증가 때문에 8월 달부터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튀었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됐냐? 좀 겨우겨우 미국 재무부가 국채 시장의 눈치를 봐서 4분기 국채 발행을 줄여놓긴 했는데 내년도 미국 국채 순발행은 2조 달러를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발행량 자체를 크게 드라마틱하게 줄이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이상은 뭐 그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적인 확신이 없다면 금리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김에 간밤에 또 이슈가 미국 30년물 입찰이 네. 있었는데 수요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맞아요. 잖아요. 네. 요거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직전에 30년물 입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30년물 입찰은 상당 부분 좀 괜찮았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금리에 대한 메리트 부분들도 있고 뭐 초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초장기물이 10년보다 30년물은 듀레이션이 더 긴 채권이잖아요. 초장기물은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를 훨씬 더 크게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내년에 미국의 경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경기 둔화냐 아니면 침체냐를 놓고 지금 디베이트가 되는 상황이고 뭐 어쨌거나 시기가 어떻게 됐거나 내년도에 연준은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초장기물에 대한 매수세가 뭐 조금 위축될 그런 명분들은 저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전날에 3년물과 10년물이 있었고 그쵸. 이제 바로 30년물 어제 30년물이 있었는데 요게 30년물이 좀 더 괜찮았던 그렇죠. 거죠? 온도차가 있었다는 네. 거죠. 아무래도 듀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그런 시장 기대감들을 30년물이 조금 크게 반영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게 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좋습니다. 이번 주가 중앙은행 회의가 굉장히 많다고요? 맞습니다. 슈퍼위크 몇 개 정도가 있죠? 30개 정도의 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고요. 거의 다 뭐 올해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다 마지막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는 네. BOE도 있고 ECB도 있고 BOJ도 있고 많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다 어떤 컨센으로 갈까요? 네. 대부분 동결이고요. 뭐 또 조금 다른 점은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던 남미 국가들이죠. 브라질과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인하에 대한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뭐 경기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조금 하나 다른 게 뭐 이제 ECB랑 BOJ 뭐 이런 유럽권들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부담감들이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뭐 최근에 이제 유로존 CPI 같은 경우는 2.4% YOY로 기록하면서 이제 2% 초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내년도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처럼 뭐 선제적 인하보다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까지는 뭐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하에 대한 그런 정책 시점을 조금 정하겠다 이런 그 논조로 갈 가능성들이 높고 오히려 파월보다는 이제 ECB 총재가 약간은 매파적 톤을 약화시킨 그런 발언들이 나올 기대감들은 저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언제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피봇으로 가는 건 거의 확실하네요. 그렇죠. 피봇은 피봇인데 이제 뭐 이런 작은 이제 뭐 브라질, 페루를 제외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해요. 내년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YCC 정책 유연화 그에 이어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이제 뭐 0 또는 플러스 정상화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에 근거하면 BOJ 마이너스 정책 금리 해제 시기가 빠르면 내년 2분기 정도에 시행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맞는데 단 하나 이제 다른 국가는 BOJ라고 볼 수 있는 거죠. BOJ 말씀하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엔화 방향성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네. 엔화가 약세 약세 쪽으로 네. 가긴 하는 거죠. 이제 그나마 이제 바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논거 중 하나는 내년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해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실제로 일본의 CPI가 지금 이제 3% 선을 계속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한다면 실제적으로 시행 가능성들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엔화의 방향성들이 그러니까 연준의 방향성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랑 다르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한국은행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아. 이번 이제 11월 달 금통위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 네. 하나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은 동결 기조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최소 6개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도 국내 경제는 미국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근데 물가는 지금 11월 달 물가도 그렇고 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았냐. 그럼 내년도에 물가도 잡히고 경기 안 좋으니까 연준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뭐 당시에 이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네. 경기 자체를 내년도에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2%대 초반 보고 있고요. 뭐 물가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이제 2%대 진입하면서 이제여서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뭐 시스템적 위기 나온 거 아니냐. 부동산 PF며 뭐며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한은에서는 선을 딱 그었죠. 네. 뭐 이거는 통화정책적 방향성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측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그만큼 한은이 연준보다 선제적인 인하를 할 만한 명분들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하나 기대하는 건 지금 금통위원이 이제 세 분이 교체가 돼서 네. 7명 중에 한 분은 청와대 가시는 거고 두 분은 이제 임기가 만료되셔서 떠나시는 건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강력한 매파적 성향을 띄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윤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어필을 많이 하셨던 분이 교체가 되시는 거라서 한은의 매파적 색채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살짝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금통위원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입지가 강해지는 게 아닐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창용 총재의 선택권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금통위원 교체만으로 금통위 자체의 성향이 비둘기 파도적으로 빠르게 바뀐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 6개월은 동결로 네, 유지할 것 맞습니다. 같다는 게 이제 위원님 의견이시고 결국엔 어차피 세 개잖아요. 가능성은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인데 인상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 네, 인상 가능성들은 이번에 이제 통방 공구에서도 인상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긴 하는데 그게 뒤로 살짝 밀렸어요. 그만큼 한은에서는 그러다가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이 인상 가능성들을 아예 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좋습니다. 자, 올 한 해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작년 요맘때 그리고 그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내년 올해였죠. 내년에 채권의 적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였죠. 네. 다 틀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온 건데 내년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제가 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두 가지예요. 주식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아니다. 나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고금리의 캐리를 얻어가겠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투자자의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거죠. 매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면 되는데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으실 거고 뭐 장기채보다는 그냥 단기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거고 나는 매매보다는 만기 보유를 하고 고금리의 캐리를 얻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내년은 인하 사이클이 올 거면 내년 1월 1일과 내년 12월 31일자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12월 30일자 금리가 더 빠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캐리로 발행되는 시점인 현재 시기에 채권을 투자를 해서 만기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네. 단기채 정도 네. 그다음에 만기 투자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고금리의 캐리가 지금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채권 금리도 많이 이 인하 가능성 네, 기대감이 반영을 해서 어. 뭐 대부분 구간의 금리가 기준금리 선인 3.5%까지 왔었어요. 그동안 이제 한 30에서 50bp 정도 높았다가 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도 같이 동조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올해 채권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 채 금리 오르면 국내도 오르고요. 미국 빠지면 국내도 빠져요. 국내 재료랑 상관없이. 그래서 내년도도 미국장은 분명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뭐 이거야 그렇죠? 네. 올해 계속해서 좀 나온 네. 얘기니까요. 우리나라 이 지금 보고서에서 13개였죠? 네, 13개 시그널을 주신 게 거의 지금 미국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분석을 불황의 시그널들, 신호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더 어렵다라는 내년에. 네, 맞아요. 얘기도 있어서. 이게 뭐 네.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저 국내 경제 성장률을 보는 팩터는 딱 세 가지예요. 민간 소비 좋냐, 정부 지출 좋냐, 수출 좋냐. 특히나 국내는 수출 지향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재료를 말씀드리면 민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거예요. 그럼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가계 구매력은 떨어질 거고요. 두 번째
번째로 정부 지출. 그저 11월 달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근거하면 내년도 지출은 줄어들어요. 정부의 영향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올해 성장률을 뒷받침했던 민간 소비랑 정부 지출은 일단 마이너스고요. 지금 하나 기대하는 건 수출인 거죠. 네. 올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이연된 효과 플러스 기저 효과 때문에 수출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가 많아요. 뭐 분명 올라는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중국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장기전으로 장기 저성장 저침체 구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문제도 큰 거고 중국 자체의 성장 동력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정부 부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양카드를 쓸 수 있는 여력들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인민은행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는 올라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들이 절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올라오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국내 수출 개선이 기저라든지 이연 효과로 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 초반을 보지만 저희는 정말 잘 나와야 1%대 후반. 저는 개인적으로는 1%대 중반 정도로 이제 성장률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수출 봐야 되는데 그나마 수출에 좀 기대를 네. 걸어보는데 그것마저도 중국의 좀 리스크는 크다. 염려를 네. 해둬야 된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